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열리는 21대 대통령 선거가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본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지정된 투표소에서 해야 합니다. 3명의 후보는 오늘 거의 기록적인 유세를 벌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성남과 서울 등 수도권에서, 김문수 후보는 제주를 시작으로 경부선을 타고 서울로 올라옵니다. 이준석 후보는 서울에서 시작해 TK 지역에서 유세를 마무리합니다. 22일간의 선거운동이 서서히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대선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두 분과 먼저 정치권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 부위원장,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이요, 후보들은 물론이고요, 전직 대통령들도 공개 행사를 갖고 있습니다. 먼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부산 범어사를 찾았습니다. 현장 모습 어땠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어사에 전에도 왔었는데 올 때마다 참 이렇게 부산 시민 여러분들이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또 뵙겠습니다. 아마 내일 부산하고 네, 부산. 울산하고 그리고 경남의 한 지역, 지금 진주가 되지 않을까. 대통령께서 움직이시는 가장 큰 테마를 저는 애국심이라고 봅니다. 다른 건 없을 겁니다. 나라 생각하시는 그 마음으로 아마 움직이시지 않나. 보신 것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PK 지역 3곳을 연달아 방문합니다. TK에서 서문시장 방문했었죠. 이제 PK 지역으로 오늘 간 건데, 이명박 전 대통령도 오전에 공개 행사 가졌고요. 두 전직 대통령이 이렇게 같은 날 또 두 번째 움직이는 건 좀 이례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굉장히 이례적인 것 예. 같아요. 아마도 지금 표심이 아무래도 민주당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투표 하루 전날이라 할지라도 예. 좀 보수가 결집해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실제 사전 투표에서 호남이라든가 이쪽에서는 지지세가 많이 높았잖아요. 투표율이. 예. 그런데 영남에서는 투표율이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아마도 김문수 후보는 어렵지 않나라고 해서 투표를 안 하려고 하는 투표 포기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을 좀 막기 위해서 전직 대통령한테 SOS를 친 게 아닌가, 국민의힘에서.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과거에는 선거의 영광이었습니다만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잖아요. 대통령이 되고 나서부터는 뭐 그렇게 선거에서 특별하게 영향을 받지 못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도 이번에 뭐 자신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존재감은 좀 알렸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선거에 큰 영향은 미치지 못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 예상해 봅니다. 과거만큼이요. 예. 그럼 최 의원님, TK 지역 갔다가 PK 지역을 간다는 거는 글쎄요. 지금 오히려 반대로 PK 지역에서 지지층 결집이 필요한 상황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 깜깜이 여론조사 직전까지 블랙아웃 나왔던 기간. 예. 복수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대구, 경북하고 부산, 경남, 울산에서 과거 보수정당 후보들이 올렸던 지지율보다 예. 지금 김문수 후보가 받고 있는 지지율이 조금 떨어진다는 데이터가 많이 나왔죠.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염려가 작용해서 아마 후보가 박근혜 대통령하고 이명박 대통령을 직접 찾아가기도 했었죠. 그래서 직접 요청을 한 것 같아서,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 핀셋 유세에 나간 것 같습니다. 대구, 경북과 부산, 경남에 대한 핀셋 유세. 아예 유세라는 표현을 쓰시네요. 사실 유세죠. 예. 저게 뭐 정치적 메시지를 강하게 들고 간 것이니까 뭐 유세라고 볼 수 있는데, 예. 그게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는 가지 않고 저렇게 핀셋 지역만 간 것 보면 저 지역에서 아마도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득표력이 있다고 보겠죠. 본인 스스로. 그래서 지금 사전 투표에서 투표율이 굉장히 낮았지 않습니까? 예. 영남에서. 그래서 본투표에서는 투표율을 충분히 끌어올려서 보수
에서 핵심 지지층들이 예. 지금 김문수 후보에게 마음을 열고 있지 않은데 나를 봐서 마음을 좀 열어달라. 예. 김문수 후보가 사실 경기도에서 오래 정치를 했지만 사실은 이쪽 사람이다. 그렇기 예. 때문에 그런 정서적 유대감도 있기 때문에 후보도 괜찮고 그런 유대감도 있으니 이 후보에게 보수 지지층 핵심 지지층들이 열어주지 않으면 선거 예. 진다. 이 메시지를 강하게 전파하면서 핀셋 유세를 한 것 같아서 이게 저는 좀 먹힐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전직 예.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 탄핵 직후에 대통령 파면되고 나올 때 발목을 많이 다쳐서 그때 이후로 사실 그 많이 걷는 게 사실 좀 어렵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지금 많이 걷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 사실 굉장히 그 힘든 일정인데도 지금 계속 가시는 거 보면 아무래도 예. 본인이 그렇게 결단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수가 그래도 좀 집결해서 그 힘을 좀 내야 되지 않는가 그런 본인 의지가 강한 것 같아서 예. 메시지를 보수 지지층들에게는 정당 일체감 투표를 좀 해달라 예. 그런 메시지를 강하게 줄 것 같아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원래 스타일이긴 합니다만 직접적인 의사 표현을 잘 안 해요. 이런 뭐저 간접 화법에 가까운 식으로 활동인데 오늘도 직접적으로 저번에는 김문수 후보 이름은 언급은 했지만 현재까지는 김문수 후보라든가 뭐 지지를 해달라 이런 식의 직접적인 메시지는 안 내고 있단 말이에요. 원래 말씀을 많이 하시는 편이 아니죠. 예.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행동으로 잘 옮기시지도 않습니다, 사실. 어디를 간다거나 어디를 예. 나선다거나 사람을 만난다거나 이런 것도 잘 하지 않죠. 근데 이례적으로 지금 부산 범어서 갔다가 오늘 울산 갔다가 경남 한 군데 더 가신다는데 예. 그렇게 하루에 3군데 가는 거는 굉장히 강행군이거든요. 그리고 대구에 그저께 서문시장을 갔는데 예. 거기는 사실 경호의 위험도 있는 곳이고 그 재래 전통시장 가신 것만 해도 굉장히 큰 결심을 하고 아마 보수표 결집을 위해서 자기가 뭔가 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그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거나 본인이 저렇게 노력한 걸로 봐서는 예. 그래도 지금 뭐 50%대에 머물고 있다는 영남이 김문수 후보 지지가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있는데 저게 60% 70% 만에 간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힘이 상당히 작용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역으로 해석을 해보면 국민의힘의 텃밭에서 고전을 하고 있다는 거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유리하다고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유리하죠. 예. 일단 대구 경북에서 투표율이 낮다는 거 그 자체만으로도 유리하고요. 또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이제 깜깜이 선거 되기 전까지는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공표 금지 기간 전까지는 예. 상당히 낮았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지지율이 예전만 같지 못해요. 그리고 대구 경북에서도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게 맞나? 예. 라고 하는 의문이 있잖아요. 일단은 준비되지 못한 대통령 후보입니다. 그냥 갑자기 내란 당시에 이것에 대해서 사과하라는 서영교 의원의 얘기에 고개 숙이지 않아서 굉장히 인기를 얻은 분이잖아요. 예.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내란으로 치러지는 선거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리고 경선 과정도 그렇게 아름답지 못했죠. 한덕수 후보와 뭐 아름답지 못했잖아요. 모든 국민들이 다 봤고요. 예. 김덕수라고 했습니다만 정작 단일화에는 굉장히 소극적이었고 그런 측면에서 실망감을 많이 줬어요. 보수에. 그래서 무능하고 무책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후보 자체가 국민들께 유능해 보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에 대해서 특별하게 책임감을 갖는 모습 예.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정작 후보는 보여주지 못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저렇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습니다. 투표는 조금 더 할 수 있을 것 같다. 예. 아예 그냥 이번에 투표 안 해버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투표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지지가 뭐 그리 높아질 것 같지는 않아서 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존재감은 확실히 각인시켰습니다만 김문수 후보의 존재감은 여전히 예. 별로 드러나지 않은 선거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됩니다. 예. 그럼 최 의원님, 그 지난 총선이라든가 그런 때는 박 전 대통령이 크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다가 유독 이번 대선에는 적극적으로 나서는 박 전 대통령의 이유는 뭐라고 해석을 해요?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야 뭐 지금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실로 간다면 예. 행정부까지 민주당이 장악하는 이 대한민국은 너무 과한 1인 집중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견제와 균형을 좀 촉구하는 측면에서 가시는 것 같고 예. 그리고 선거라는 게 아무래도 상대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민주당에서 대구 경북 출신의 대선 후보를 낸 게 처음이기 때문에 이게 대구 경북에서도 그러면 이재명도 괜찮지 않나 이런 심리가 좀 있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그 예. 심리가 작용하면서
이재명 후보가 지금 대구 경북에서 30%를 넘었다는 뭐 여론조사도 있었지 않습니까? 실제 자주 가기도 했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야 이게 영남을 뺏기면 특히 대구 경북 뺏기면 선거 지는데 이런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대구 경북에서도 표심을 많이 장악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걱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움직이셨는데 이재명 후보도 어제 안동 가시고 그리고 예. 동대구역 유세를 갔는데 사람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아, 많이 제가 왔나요?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대구 경북 유세를 민주당 그 운동원들이 마음 놓고 가지를 못했습니다, 사실. 아, 그랬나요? 왜냐하면 이 험담하는 분들도 계시고, 막 심지어 뭐 욕설하는 분도 계시고 이래서 그런데 그런 주눅든 유세가 많았는데 예. 이번 대선 유세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만큼 TK에서도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을 여는 사람이 많아서 어쨌든 보수가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 것은 예.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실제 TK 지역에서 전보다 더 많은 득표율이 나오면 이후에 정치권에도 좀 보수 쪽에서는 좀 안 좋은 영향이 미칠 거란 말씀이죠. 그렇게 되면 내년 지방선거가 당장 1년 앞으로 다가왔는데 이렇게 되면 대구 경북의 시장이나 지사가 예, 선거가 예, 당장 예. 보수 정당이 흔들릴 수도 있겠죠. 예. 그렇다면 또 그렇게 되면 민주당에서 강한 후보가 저도 대구시장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년 지방선거도 과거에 2018년도 민주당이 거의 전국을 싹쓸이 했을 때처럼 예, 예. 싹쓸이 하는 선거가 나올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수 정당이 지금 굉장히 국민의힘이 긴장도를 높이고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또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본인의 치적 중에 하나죠. 청계천을 찾았습니다. 그 영상도 한번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점심시간인데 지금은 나라가 좀 어려울 때죠. 정직하게 잘 살 지도자들이 나와서 또 우리 국민들이 단합해가지고 이 극복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오전에 서울에서 이제 비가 다소 내렸는데 비가 오는 와중에도 고령의 전 대통령이 찾았다. 이것도 상당한 의지를 드러냈다고 봐야 돼요. 그렇죠. 뭐 상당한 의지를 드러내는 것 같고요. 결국에는 보수의 한 표는 꼭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것 같아요. 예. 근데 다른 면에서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사로 한 17년형인가 받았었나요?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한 25년인가 받았고 예. 결국 탄핵이 됐고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수사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도 탄핵되어 있고 저 세 분의 모습을 한꺼번에 보니까 국민의힘이 좀 무능했구나. 나라를 좀 잘 이끌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가 구속되시고 탄핵까지 됐을까. 예. 결국 그 기간 동안 대한민국은 후퇴했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내란 세력에 대해서 이번에 확실하게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돼야 되는 게 맞겠다라고 하는 지지층 결집이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되고요. 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대구 경북 출신이잖아요. 이번에 처음으로 민주당에서 대구 경북 출신의 대통령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된다라고 한다면. 예. 그러면 더욱더 국민 통합의 관점에서 좋을 것 같고요. 또 국회 다수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혹시 너무 독선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만 예. 지금 우리나라가 너무 망가져 있어요. 경제도 망가져 있고 민생도 망가져 있고 이럴 때는 좀 압축 성장, 좀 압도적으로 뭔가를 빨리 해결하는 측면에서는 예. 국회 권력과 행정 권력을 함께 갖는 것이 신속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AI라든가 여러 가지 집중 투자도 가능할 수 있겠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지금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꼭 필요한 시기다. 라고 생각됩니다. 민주당의 전재수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부산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이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도 나오죠. 청산해야 되고 또는 과거로 흘러갔어야 될 세력들, 사람들이 총결집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식적인 대한민국 국민이 과연 저 모습을 보고서 어떻게 판단할 거냐. 오히려 민주당으로 역결집 현상이 일어나는 그런 촉매제 역할을 할 거다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이승훈 부위원장이 분석한 맥락하고 비슷하게 얘기를 하셨는데 혹시 이 얘기를요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될까요? 민주당이 조금 경계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일단 뭐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경계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좀 경계가 되는 부분이 예. 일단은 대구 경북에서는 상당히 영향력이 있고 이게 투표로 작동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대구 경북이나 영남 지역에서는 아무래도 김문수 후보가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 김문수 후보는 아직 준비된 후보가 아니야. 김문수 후보나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아서는 지금 나라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투표를 안 할까 고민했었는데 예. 그런 분들이 투표장에 나올까 봐 좀 경계는 됩니다. 그렇지만 이재명 후보도 대구 경북 출신이잖아요. 예. 대구에서 밥을 먹고 학교를 다니고 공부를 했던 분이에요. 그리고 또 어려운 삶을 살았던 분이고 예. 그럼 누구보다도 서민이나 중산층의 삶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위기에 대한민국을 구할 후보로는 저는 이재명 후보가 이번에 대구 경북에서 예. 30%의 득표를 얻고 돼야 된다. 30%. 그렇다라고 한다면 국민 통합은 굉장히 급속도로 빨라지고 오히려 국민의힘이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할 수 있는 명분을 줄 것 같아요. 예. 어설프게 대구 경북 시민들이 투표를 해버린다라고 한다면 국민의힘이 다시 깨어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예. 그럼 최 의원님, 그 지지층 결집이라는 게 나타나는 게 이제 얼마나 투표장을 가느냐, 이제 투표율로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과거 대선 정도의 투표율까지 올라와야 되면은 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투표율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과거 어떤 특정 후보가 와르르 무너졌을 때 그 정당 지지층들이 퇴장 투표를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 정동영 그 민주당 후보가 예. 이명박 후보와 맞붙었을 때 당시에 민주당에서 노무현 당시 대통령과 정동영 후보가 사이가 좋지 않았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여당에서 내분이 일어나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이 투표하러 많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역대 최다 표차로 정동영 후보가 이명박 후보에 졌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퇴장 투표가 많이 일어나 버리면 사실 이 투표는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선거 결과가 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두 전직 대통령이 보수 정당 지지층에 대해서 투표 많이 하세요 이렇게 캠페인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김문수 후보 찍어주세요 이런 말을 뭐 사실 하기가 힘들지만 어쨌든 많이 저렇게 다니시면서 투표를 독려해서 결국엔 좀 지지를 이끌어내는 노력인 것 같은데 어쨌든 저런 것은 뭐 자신의 성향이고 그리고 후보들이 움직이느냐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지지층들이 움직이느냐 이것은 뭐 다른 문제지만 그러나 또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이제는 뭐 지역 감정 투표는 좀 사라져야 한다. 만약에 내가 호남이라도 그 이재명 후보가 영남 사람이라도 좋으면 찍는 거고 그리고 내가 영남 사람이라도 호남 출신 뭐 어떤 후보가 나오더라도 그 후보가 괜찮으면 찍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정책과 그리고 그 사람의 신념 이런 것을 보고 찍는 계기로 가는 이러한 뭐 전기로 삼았으면 좋겠고 어쨌든 이재명 후보가 영남에서 이번에 얼마나 많이 득표율을 올리느냐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지역 감정에서 이제 좀 사라지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이런 또 중요한 시금석이 되는 관전 기회이기도 포인트입니다. 할 그 것 같습니다. 부분도. 이 내용은 이승훈 부회장께 여쭤볼게요.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저번 총선 때는 잠바까지 입으면서 꽤 열심히 했는데 이번에는 오찬인가요? 그거 외에는 별다른 행보를 하지 않는다.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저는 지난 총선 때 굉장히 부울경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굉장히 박빙이었어요. 근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막판에 움직이셨는데 결과는 참패였거든요. 이것에 대한 약간의 부담감은 있는 것 같아요. 문재인 전 대통령도 그렇고 또 선대위 측도 그렇고요. 다만 문재인 전 대통령과 같이 얼마 전에 또 식사도 하지 않았습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6지기에서 그러니까 마음은 하나인 것이고요. 다만 본인이 직접 나서느냐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조금 조심스럽게 행보하는 것 같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나서면 또 국민의힘도 결집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서면 민주당도 결집하듯이 보수 진영도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문재인 전 대통령 카드는 적극적으로 사용하지는 않는 것 같다. 다만 이제 마음은 하나죠. 왜냐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도 얼마 전에 또 기소됐잖아요. 사위가 일한 걸 가지고 월급을 받았는데 이걸 뇌물죄로 기소한 만큼 검찰 탄압에 대한 이미지는 똑같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대선 이후에 검찰의 일방적인 그런 잘못된 수사 관행이라든가 또 증거 없는 기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확실히 좀 바뀌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예. 검찰 개혁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대선 이후에는 좀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럼 최 의원님께는 이렇게 여쭤볼게요. 문 전 대통령이 좀 공개적으로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이 보수 진영으로서는 유리했었을까요? 뭐 지난 총선입니까? 문 대통령께서 나오셨다가 예. 도와줬던 후보들이 모두 떨어지는 바람에 조금 체면을 구기도 했습니다. 근데 예. 이게 우연의 일치지 문 대통령이 나와서 그랬겠습니까? 원래 그 후보의 실력이 그밖에 안 뭐 됐었겠죠. 다른 요인들도 작용을 했겠죠. 그렇습니다. 그걸로 예. 문 대통령이 문 대통령을 원망하면 되지는 않을 것이고. 근데 문 대통령이 지금 오늘도 나오시고 했던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하고 다른 점은 문 대통령은 사실 지역 기반이 없습니다. 그리고 콘크리트 지지층이 없었습니다. 예, 문 예. 대통령은 사실 노무현 대통령의 계승자라는 그러한 이미지 때문에 대통령 하셨고 정치를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지역적 기반 그리고 콘크리트 지지층 기반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 나와서 문 대통령이 목소리를 높인들 결집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 스스로 결집을 해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만들 만한 세력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오시지 않는 것이고 이재명 후보도 SOS를 요청하지 않는 이유도 바로 그러한 것들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문 대통령은 이번에 안 나오신 이유도 그런 걸 잘 아시죠.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으신 것 같은데 어쨌거나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명박 대통령이 움직인 것은 보수 지지층들에게 결집 효과를 나타낼 것이고 예. 문 대통령은 그런 것을 비교했을 때 자신은 좀 다르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나오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렇게 전직 대통령의 평가가 나오는데 본인이 있었던 당에서도 좋은 말을 못 듣는 윤석열 전 대통령입니다. 정광훈 목사 집회에서 김문수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호소문을 보냈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드디어 강화문 애국 국민들께 메시지를 전해왔습니다.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나라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오는 6월 3일 반드시 투표장에 가셔서 김문수 후보에게 힘을 몰아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 지금 김문수에게 우리의 힘을 모으는 것만이 해답입니다. 저 발언 때문에 어제까지 국민의힘에서는 이 발언의 여파를 차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메시지가 나왔는데 최 의원님 그러면 메시지 내는 거하고 그 내는 공간이 정광훈 목사의 집회였다. 이게 두 가지가 다른 쪽이었으면 상관이 없었을까요? 저 집회에서 냈기 때문에 문제가 됐을까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메시지를 사실 받아줄 때도 없었고 당을 통해서 내는 게 적절하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선거 구도상 그러니까 저 메시지를 당에 낸다 한들 저게 당에서 받아줄 가능성이 별로 없었던 것 같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정광훈 목사 쪽을 통해서 내신 것 같은데 그리고 페이스북에 낸다 한들 저게 언론이 그렇게 크게 지금 받아 써 주지는 않습니다. 보수 언론조차. 보수 언론조차요? 보수 언론조차.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나선다 한들 저게 보수 집결의 표가 되지 않는다고 지금 보수 지지층들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윤 대통령이 저런 방식으로 메시지를 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 대통령도 지금 좀 생각해 보신다면 지금 메시지를 발산하는 것이 사실 득표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무적으로요? 그렇습니다. 저게 이재명 후보의 지금 선거의 가장 큰 프레임은 내란 심판인데 지금 재판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굉장히 불리한 진술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부분에 대해서는 저 메시지를 내면 오히려 내란 프레임에 말려들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저 메시지를 안 냈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죠. 그렇게 되면 차단 프레임이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저렇게 소극적인 메시지를 낼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앞으로도 윤 대통령이 메시지를 낼 공간이 별로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은 이제 제가 보면 이 정치인이라는 것은요. 한 연극의 한 막이 끝나면 사라지는 것이 정치인입니다. 확실하게 퇴장해야 그렇습니다. 됩니까? 퇴장이 확실합니다. 그렇게 자기가 미련을 둔다 한들 그 연출자가 써주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치가 냉정하죠.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도 현실의식을 가진다면 앞으로 메시지를 좀 절제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 진영에서 그런 시각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메시지를 내야겠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보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윤 전 대통령은 왜 지금 저렇게까지 목소리를 내야 될 거라고 왜 생각을 했을까요? 나 살아있어. 나 지금도 살아있어. 나는 국민의힘에 영향력이 있어. 내가 얘기를 하면 예. 국민의힘에 도움이 돼. 사람들이 투표장에 나올 거야. 라고 착각하는 거죠. 근데 그 착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란을 저질러도 이길 수 있어.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착각이거든요. 예. 국민 누구도 지금 이 시기 대한민국에서 계엄이 성공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그만큼 뛰어난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예. 본인은 뭔가 착각에 빠져 있어요.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굉장히 많이 외치잖아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많이 외쳤던 자유는 자신의 자유예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고 내가 상대방을 탄압할 수 있고 내가 상대방을 반국가단체라고 몰아붙일 수 있는 그 자유 같거든요. 예.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자유의 의미를 아직 모르신다. 그리고 자신의 존재감을 얘기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극우 아스팔트 그 세력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세력이 아니면 받아주질 않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저게 또 내란 프레임을 극복하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김문수 후보에게 왜 또 약점이 되냐면요. 예. 김문수 후보가 너무 유약해 보여요. 우유부단해 보이고. 예. 분명히 윤석열 전 대통령 때문에 생긴 선거고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했습니다만 탄핵이 잘못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김문수 후보는. 그리고 조선시대 폐위된 임금 모시듯이 영화도 볼 수 있고 사람도 만날 수 있는데 왜 그러세요? 예. 뭐 부정선거 의혹을 얘기하시면 부정선거 좀 조사해야죠.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이 김문수 후보가 우유부단하고 유약해 보이는 메시지가 애매모호한 사람을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예. 결과적으로 김문수 후보에게는 굉장히 안 좋죠. 예. 오늘까지 그 여파가 이어진 것 같습니다. 김문수 후보도 그렇고요. 장동엽 종합상황실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논평을 언급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이미 우리 당도 아니고 이미 탈당을 하셨습니다. 제가 논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탈당을 하고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당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두 사람의 발언은 어제 발언이었습니다. 이게요, 그럼 최 의원, 애초에 국민의힘 경선 때부터 해가지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냐가 이게 변수가 될 것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결국에 대선이 끝난 다음에 관계 설정을 제대로 못한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원인,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중요한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할까요? 그렇습니다. 근데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윤석열 정부에서 노동부 장관을 했기 때문에 예. 절연을 하기는 쉽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선거 초반에 굉장히 그 열세로 작용하는 그런 효과를 그 부분이 발휘를 했죠. 예. 하지만 중간에 뭐 전술적으로 잘 돌아섰죠. 예. 그 탈당이 결국 되고 그리고 윤 대통령이 탈당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저희와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예. 선을 그으면서 윤 대통령이 갖고 있었던 당에 대한 부채를 과감하게 절연을 해버렸죠. 그러니까 하나의 근거는 좋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이제 완전히 좀 자유로워졌다. 김문수 후보가. 그런데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 좀 미련이 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 메시지를 내고 얼마 전에 영화도 보러 가고 이런 예. 것들이 윤 대통령의 미련 그리고 정치인이 사실 은퇴를 하게 되면 그 전화기가 울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화기가 울지 않는데 몇몇은 또 전화가 오거든요. 예. 그 전화를 오는 사람은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것은 아니고 굉장히 열성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주장만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말에 휩쓸리기 쉽죠. 그러니까 뭐 사실 불효불급한 메시지를 낸다든가 예. 불효불급하게 뭐 부정선거 영화를 보러 간다든가 그런 판단 미스를 하는 행동에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났으니까 좀 합리적인 판단을 하셔야 되고 전화기가 울지 않는다고 해서 그 한 번씩 울어대는 그 전화기에 의지해서는 안 되죠. 그렇다면 대통령을 지낸 그 무게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조금 그 옛날을 생각을 하시면 결국에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예. 이제 무대에 물러나신 그 생각을 하셔야지 자꾸만 과거 무대를 생각하시면
자신이 사랑했던 국민의힘은 더욱더 나락에 빠지기 때문에 예. 이제 새 주인공이 김문수 대통령 후보라는 것을 잘 아시고 그분에게 좀 힘을 실어주는 행보를 하셨으면 김문수 후보가 새로운 길을 여는 보수 정당에 더 나은 길을 여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이제 대선이 끝나고도 마찬가지라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준석 후보도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을 했는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광훈 목사 일파를 통해 가지고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대한민국의 정치가 이렇게 희화화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게 던지는 표는 전광훈 그리고 윤석열에게 던지는 표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최 의원님 저런 공격이 가능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정광훈 목사가 주최하는 집회에서 그 메시지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를 국민의힘과 동일시하는 비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국민의힘은 항상 정광훈 목사와 연루가 되면 국민들한테 혼이 많이 나죠. 그리고 예. 민주당도 뭐 청담동 무슨 사건 말씀하셨던 방송인 김어준 씨하고 연루가 되면 또 혼이 많이 나고 이렇기 때문에 정당 내에서 정당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새로운 기획물을 짜야 되는데 자꾸 정당 밖에 의존하시면 안 되고 특히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대통령 지내신 분이 예. 정광훈 목사님 같은 분하고 자꾸 연루가 되면 민주공화국은 사실 정치와 종교는 분리가 되는 정교분리의 원칙을 헌법상에 규정하고 있는데 예. 그렇게 자꾸 나서면 대통령께서 법치국가의 대통령을 하셨는데 더구나 또 법을 오랫동안 사랑하시고 공부하셨던 법조인인데 예. 자꾸 저렇다면 헌정 질서를 위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광훈 목사와의 관계는 조금 우리 정치인들이 좀 거리를 두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민주당도 사실 뭐 김어준 방송인하고 자꾸 연루가 될 때마다 여론이 나빠지고 혼이 많이 나고 뭐 국민들께 많이 꾸중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밖에 있는 분들은 밖에서 여론을 전하시고 그 정치인들은 밖에 분들의 말씀은 듣되 그 밖에 분하고 손을 잡고 새로운 정치행위를 한다는 것은 그건 정치의 본업이 아니다. 그것은 정치가 가야 할 길이 아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서 국민의힘도 그렇고 더불어민주당도 그런데 좀 이제는 조금 거리를 둬야 될 분들하고는 과감하게 거리를 두는 것이 새로운 정치 발전의 첩경이다. 저는 이렇게 좀 뭐 이 충고를 부분에 드리고 대해서 싶습니다. 할 얘기 예. 있으신가요? 지금은 솔직히 갑을 관계에서 김문수 후보가 갑 같잖아요. 예. 근데 대선에서 패배하면 또 갑이 바뀔 거예요.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 아 그래서 그렇게 보세요? 아직까지는 끝나지 않았다. 왜 그러냐면 벌써 이제 당권 경쟁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예. 김문수 후보가 왜 지금까지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절연하지 못하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건 대선 이후에 펼쳐질 당권 경쟁에서 친윤의 세력은 아직도 막강하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런 대통령 선거에는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지만 당내 경선에서는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김문수 후보가 대선에 패배하고 당권에 나온다라고 한다면 갑을 관계가 바뀔 것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예상을 해서 김문수 후보가 아직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제대로 절연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대선 이후까지 상황을 봐서 알겠습니다. 또 하나요. 홍준표 전 시장이 오늘이요 SNS에 또 뭐 다소 긴 글을 올렸습니다. 뭐라고 올렸는지 저희가 한번 보여드릴 텐데 대통령 선거, 그러니까 투표를 안 한 게 처음이라고 합니다. 성인이 된 이후에 내일이 지나면 또 다른 세상이 열리게 될 것이다. 최 의원님 먼저요. 김문수 후보 지지 뭐 이런 표현은 없습니다. 누가 되든 뭐 그게 나쁘지 않게 될 것이다 이런 취지의 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지금 국민의힘이 대선에서 패배할 것이고 패배 직후에 당이 사실상 와해가 되면 그 이후에 들어오셔서 그 보수의 새 판을 짜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때 본인의 공간이 열릴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게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2017년 대선 본선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에게 졌고 그리고 2022년 경선에서 한번 졌고 이번 경선에 또 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세 번 졌습니다. 근데 이제 다음에 이제 또 다시 한 번 더 미래를 본다면 네 번째인데 김대중 대통령께서 네 번째 만에 아마 됐을 겁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네 번 될 때 가장 그 용기를 줬던 부분이 프랑스의 미테랑 대통령이었답니다. 미테랑 대통령이 세 번 떨어지고 네 번 됐답니다.
그것을 보고 나도 그럼 3번 떨어졌으니까 나도 대번 되겠구나. 그래서 95년도에 복귀를 하시죠. 그래서 새정치국민회의를 창당하시고 그래서 97년도에 DJP 연대를 통해서 대통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 떨어지시고 4번째 되죠. 그러니까 아마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이번 3번 떨어졌으니까 4번까지도 가능하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들어와서 보수 정당이 굉장히 어려운 지경이 되면 이준석 지금 개혁신당 후보와 좀 손을 잡고 보수의 새판짜기를 통해서 4번째 도전을 좀 하실 것 같은데 그게 최 의원님 개인적인 전망이에요? 아니면 어디 뭐 좀 그렇게 좀 구체적으로 어떤 흐름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도 이번에 완주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보수가 또다시 진다면 보수는 그냥 국민의힘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새로운 새반짝이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가 저 악전고투를 하면서도 지금 계속 가지 않습니까? 혼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결국에는 고진감래다. 이렇게 많이 고통을 느껴도 대선 후에는 보수 새판짜기가 일어날 것이고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귀국하면 나의 원군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그렇게 쉽게 갈 수 있을까요? 저는 이번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저렇게 밀지 않고 응원하지 않은 것은 보수 정당 많은 지지층으로부터 따가운 질책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돌아오신다 해서 공간이 그렇게 열릴까 저는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이승훈 부회장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나중 뭐 대선 결과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일단은 대선 끝나면 들어온다고 해서 영전 시장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기자들 많이 나갈 테고 그 이후에 어떻게 펼쳐질 것이냐. 최 의원 전망처럼 정말 뛰어들 거라고 보세요, 홍 시장이? 일단 홍준표 전 시장 같은 경우는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국민의힘과는 좀 확실하게 절연한다라고 하는 의사를 표명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면 대선 성년되고 나서 대선에 불참한 거 이번이 처음이라는 거잖아요. 정말 이번에 처음일 정도로 국민의힘하고는 이제 끝까지는 안 하겠다. 탈당한 거잖아요. 그래서 국민의힘과는 절대 안 할 것이고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라고 했기 때문에 자신의 새로운 세상은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민주당 정부이거나 아니면 민주당 정부에 올라타거나 민주당 정부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이준석이나 새로운 신당과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더 이상 나라가 안 망가진다라고 했잖아요. 그건 윤석열 정부, 친윤 세력들 이런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완전히 망가뜨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망가질 대한민국은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과는 확실히 종지부를 찍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 이 새로운 세상이 본인이 포함되는 새로운 세상이란 말씀입니까? 만약에 민주당으로 온다면 본인이 포함된 새로운 세상이겠죠. 그 민주당으로 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신당이거나 이준석과의 정당이거나 아니면 본인이 조용히 은퇴하거나 뭐 저는 이럴 거라고 보고요. 지금 홍준표 시장이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하는 것은 욕심을 비웠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국민의힘에 돌아갈 생각이었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조심하고 국민의힘과의 관계를 끊지 않으려고 노력할 거예요. 근데 확실하게 끊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친윤들과 정치는 못하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애초에 국민의힘과 뭐 관계를 끊고 정계 은퇴하고 대선에서 거리를 둔 것이 최 의원께서는 이후에 그게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라고 보셨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이 새로운 판을 짜기 위해서는 그게 또 하나의 동력이 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러나 국민의힘이 지금 쉽게 무너지지가 않겠죠.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를 냈고 과거에 2017년도에 그 대선을 했을 때 국민의힘이 그 당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가 홍준표 후보였지 않습니까? 홍준표 후보가 24% 정도밖에 못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와르르 무너진 것이겠죠. 그게 무너지면서 2018년도에 지방선거 무너졌죠. 2020년 총선까지 무너졌습니다. 그 대선의 득표율이 너무 낮으면 그 이후로 일어서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대선에서 김문수 후보가 만약에 이재명 후보와 거의 박빙의 승부를 펼친다면 국민의힘이 무너지기가 어렵습니다. 지지자들이 결집하죠.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후보가 저런 그
국민의힘이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런 시나리오를 자꾸 짜시는데 이번에 국민의힘은 그렇게 무너질 가능성은 저는 없다. 왜냐하면 복수의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가 사실 50% 돌파할 때만 해도 김문수 후보가 무너질 거라고 봤거든요. 근데 50%가 여론조사 자꾸 무너지고 김문수 후보가 상승 추세를 탔기 때문에 저는 이번 대선에서 김문수 후보가 생각보다 많은 득표를 올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후보나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들어올 제3지대의 공간은 그만큼 줄어든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상당 기간 양당 구도가 계속 흘러갈 것이다. 그렇게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일 김문수 후보의 득표율에 율이 굉장히 중요하다. 가장 중요한 변수가 그렇습니다. 될 그것이 것이다. 향후 전국의 향배를 결정지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지금 국민의힘 내부 상황을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가지고 그러니까 윤상현 공동선대위원장이랑 뭐 친한계나 뭐 김용태 비대위원장 계속해서 선거하루 전날인데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거는 또 최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결국에 이 문제도 그러니까 정확히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것이 이후에 나중에 좀 불씨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결국 지금 후보들 간에 융화가 되지 않고 싸우는 것은 첫 번째는 경선 불협화음이 꽤 오래 가는 것 같습니다. 그거를 제대로 치유 그렇습니다. 못했다는 저게 거예요? 치유가 잘 안 돼서 그렇기도 하지만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정치 초보기 때문에 저렇게 자기가 경선 과정에서 약간 불합리한 것을 겪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불복감을 오래 지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인은 툴툴 털어나고 다음 구도를 준비해야 되는데 자꾸 과거에 좀 얽매이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법률가의 한계죠. 법률가가 볼 때 이게 법적으로 어긋나고 규칙에 어긋나는데 왜 이렇게 했어? 그래서 그 미련이 계속 남는 것 같고 그리고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다음 당권에 있어서 철저하게 김문수 후보나 윤석열 당시 옛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통해서 새로운 길을 가면 당권이 열릴 거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조금 엇박자를 내면서 다른 길을 계속가고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는 길이 열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지금 선거라는 것은 무조건 이겨야 되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가 저런 식으로 나간 것에 대해서 보수정당 지지층들이 목격을 했죠. 저렇게 가면은 안 되는데 왜 지는 싸움을 한동훈 후보가 자꾸 할까? 그렇기 때문에 보수정당 지지층, 국민의힘 핵심 지지층들은 한동훈 후보의 저런 행동은 일탈이라고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당권 경쟁에서 굉장히 핸디캡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차기 당권 경쟁은 김문수 후보가 졌지만 잘 싸웠다. 이 프레임으로 간다면 당권도 쉽게 김문수 후보에게 가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제가 몇몇 여러 정치인들이 물어보니까 김문수 후보는 지금 당권에 대해서는 일절 생각이 없다고 말씀하신답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당권에 대해서 생각할 게 있나. 지금 대선에서 이겨야지. 절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대선에서 패배하고 혹시나 당권은 나는 없다. 미련 없이 떠나겠다.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지금 그런 미련이 없다고는 말씀하시지만 어쨌든 대선 후에 리더십 공백이 발생한다면 새로운 결심이 필요하실 수도 있으니까 지금 어쨌든 내일 모레 그 완전히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할 때까지는 대선에 올인해야 되죠. 당권에 대해서는 지금 내일 밤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드리기는 좀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영상 지금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는 영상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시각 2명 이재명 후보하고 김문수 후보가 유세를 벌이고 있는 라이브 모습을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 광명에서 유세를 하고 있고요. 김문수 후보는 대구로 내려간대요. 대구에서 지금 제주도에서 부산, 대구 이런 식으로 지금 김문수 후보는 서울로 상경하는 유세를 하고 있죠. 대구에서 유세를 벌이고 있는 현장 라이브 모습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가요, 광주에 사전 투표를 한 이후에 지금 공개적인 활동이 지금 언론에 안 잡히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그러니까 원팀 그때 이제 한동훈 대표랑 김문수 후보랑 같이 손잡고 유세했을 때 원팀 갖춰졌다 뭐 이런 보도를 나왔었는데 그 이후로 좀 다소 운동을 선거 유세를 안 하고 있다라는 거는 어떻게? 일단 뭐 사실상 화학적 결합이 안 된 거죠. 김문수 후보와 깜짝 이벤트를 통해서 함께 같이 해보려고 했는데
그때 연단에서 발언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한동훈 전 대표에게 욕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 같고 예. 또 모양새가 그렇게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만하지는 못했거든요. 아직도 한동훈 전 대표는 김문수 후보에게 탄핵은 잘 됐다라고 하는 말을 원하는 거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해라라고 예. 하는 말을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김문수 후보는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근데 지금 시점에서 보면 한동훈 전 대표의 요구가 좀 과한가라고 생각되지만 대선 직후에는 만약에 김문수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과 확실하게 절연한다라고 하면 당권 경쟁에 있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지를 받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서로 요구하는 것이 다르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지금 대선 하루 전까지도 저렇게 뭐 불협화음이 있잖아요. 예. 이게 결국 대선 이후에는 저런 불협화음이 폭발할 것이다. 김문수 후보가 탄핵을 반대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절연하지 못했기 때문에 진 거야. 아니야. 한동훈 대표가 사사건건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과 절연하라고 하고 사사건건 충돌하다 보니까 국민의힘이 이렇게 화합을 못 이룬 거야 라고 하면서 서로 배신자론 책임론으로 다툴 것이다. 예. 그래서 상당히 자중질환에 빠질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공통 질문을 한번 두 분께 드려볼게요. 김문수 후보가 오늘 이제 광화문인가요? 광화문에서 마지막 유세를 한다고 하는데 그 자리에 깜짝 이벤트 형식으로 한동훈 전 대표가 과연 나올 것이냐 안 나올 것이냐 최 의원께서는 어떻게 저는 뭐 예상하세요? 여태까지 행보를 보면 안 나오실 것 같습니다. 뭐 우리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지난번에 도봉구 유세 갔을 때 예. 조금 그 거친 은사가 현장 좀 반응이? 나왔습니다. 예,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그래서 한동훈 후보가 좀 그 화가 났을 법도 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목이 터져라 좀 유세하러 갔는데 예. 반겨주는 사람은 별로 없고 흉보는 사람들이 좀 많아서 거기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조금 감정이 조금 상하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좀 현장에서 그렇게 좀 항의를 받고 야유를 받는 게 실제 심리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심정을 많이 받죠. 왜냐하면 예. 자신이 후보도 아니고 도와주러 가서 솔직히 자기 돈 쓰면서 자기 차비 들여서 가는 판에 그렇게 흉보는 사람 나오면 인간적으로 많이 속상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러면 내 설 곳이 없나? 이렇게 그런 번뇌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게 정치인들이. 예. 왜냐하면 정치인들은 자기가 주인공이 되어야 됩니다. 자기가 보조로 전락하는 순간 맞아요. 자기가 너무 상처를 받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느껴버리는 순간 정치할 맛이 안 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가 당시에 조금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또 다른 메시지를 또 많이 냈어요. 사실 뭐 대통령과 절연해야 된다 이렇게 좀 독자 행보를 많이 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서울 유세에 가서도 별로 내가 득표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나의 향후 행보에 도움이 더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이번에 좀 안 나오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후보가 오늘 나온다고 해서 예. 저는 김문수 후보의 득표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아니 생각합니다. 그거보다는 예. 그 당내 국민의힘 지지자들을 향해서 선거운동에 전폭적으로 했다는 평가가 좀 어려우니까 마지막이라도 난 최선을 다했다 이런 걸 좀 보여줄 가능성. 이미 점수를 많이 잃었기 때문에 이미? 오늘 나오면 면피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네. 때문에 이 면피성 유세를 할 바에야 예. 그냥 과감히 후퇴하자 이렇게 안 나오실 것 같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나와도 별로 득표에 오늘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오직 주인공은 김문수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김문수에게 집중합니다. 김문수의 마지막 메시지는 뭔가 이게 집중하기 때문에 예. 오늘 다른 보조 유세자들은 보지 않는다. 마지막 유세는 무조건 후보만 본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가 나와봐야 본전을 못 찾기 때문에 예. 나올 가능성도 없고 김문수 후보에게도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단독 유세일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승훈 위원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한동훈 전 대표가 나온다고 해서 도움은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묘한 게 한동훈 전 대표하고 김문수 후보가 서 있으면 김문수 후보가 후보 같지가 않아요. 존재감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미지로 봤을 때도 예. 후보로서 왠지 준비되지 않고 존재감이 떨어지는 후보처럼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한동훈 후보가 같이 유세장에 있지 않는 게 김문수 후보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고 같이 있다라고 한다면 아 그렇지 김문수 후보는 아직도 내란 세력과 절연을 못해서 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전략적으로든 어떤 이미지로 봐서도 다 도움이 안 돼서 아마 안 갈 것 같고요. 예.
또 한동훈 전 대표가 라방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음식을 먹으면서 한번 지켜봐야죠. 광화문 유세 얘기한 김에 이재명 후보 오늘 여의도 유세까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재명 후보는 마지막 피날레를 여의도에서 합니다. 일단 영상 보고 두 분께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평생을 탄압 속에서도 공부하고 국가와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노심초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현대사의 가장 훌륭한 지도자로 자리 잡으셨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겪은 그 고난에 비하면 제가 겪은 어려움이야 뭐 얼마나 대수겠습니까? 그러나 느껴지는 건 있지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공인의 자세입니다. 공인의 마음이지요. 이재명 후보가 노무현 전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 언급을 자주 했죠. 오늘 여의도 유세 포스터를 보니까 DJ가요. 과거에 했던 유세 장면을 같이 넣어가지고 만든 포스터도 있었는데 여의도가 주는 이번에 상징적인 의미가 더 추가가 됐었죠. 이 얘기는 최대한 많이 마지막 유세 사람들, 지지자들을 모이기 위한 걸까요? 지지자들을 모이기 위한다기보다는 예. 김대중 전 대통령이 군사정권의 탄압을 받고 돌아와서 선거 유세에 나왔을 때 여의도에서 130만 명이 모였었거든요. 130만 명. 진짜 엄청난 인파가 모였었고 그건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다시금 주목받는 그런 큰 사건이 됐어요. 그래서 이 이후 군부 세력들, 뭐 노태우 전 대통령도 군중동원에 혈안이 됐었어요. 예. 그만큼 굉장히 큰 이슈가 됐던 사건인데 김대중 전 대통령은 항상 통합을 외쳤잖아요. 예. 국민 통합, 영원함, 똑같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걸 외쳤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실은 통합, 지역 균형 발전을 외쳤잖아요. 예. 이재명 후보에게 굉장히 강한 이미지가 있지 않냐라고 비판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김대중 전 대통령은 저 시기에 뭐 빨갱이다, 뭐 강성이다라고 하는 경제 망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비판을 많이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예. 김대중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굉장히 훌륭한 대통령, 성공한 대통령으로 인정받고 있지 않아요? IMF를 극복하고 인터넷 고속도로를 세우고 벤처 투자를 많이 해서 굉장히 경제 강국으로 나아가는 그 계기가 됐었는데 예. 지금 그 위기의 시기에 지금 이재명 후보가 이번에 나온 거고 또 이번 대선은 내란 극복 선거다. 예. 내란 당시에 국민들이 상당히 많이 안 모일 줄 알았는데 그 과거의 경험으로 이걸 극복해야 되기 때문에 여의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였거든요. 예. 특히 청년들은 처음 경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내란이나 계엄을. 그래서 이게 빛의 혁명이라고 하고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이재명 후보가. 예. 그래서 마지막 여의도에서는 빛의 혁명을 완성하는 시기 마지막 유세를 통해서 그 다음날 압도적인 응징 투표를 해달라라고 하는 강한 메시지. 그리고 광화문하고 여의도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 처음이 광화문이었나요? 아니 청계천이죠. 예. 그것도 이제 빛의 광장으로 시작된 청계천, 거고 여의도. 그래서 예. 여의도에서 빛의 광장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는 거죠. 예. 네. 근데 최근 옛날 영상 김대중 전 대통령 유세 영상을 보니까 예전에는 후보들 얘기를 들을 기회가 유세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저 김대중 대통령 유세 현장은 지금은 여의도 공원인데 예. 당시에는 아마 그 아스팔트로 된 광장이었을 겁니다. 여의도 광장. 맞아요. 그렇게 되면 예. 사람들이 운집하기 좋았는데 어쨌든 이재명 후보가 마지막 피날레 유세를 여의도를 잡은 것은 예. 계엄의 현장이었다. 그리고 계엄을 극복했던 현장이었다. 우리가 국회로 가서 계엄을 저지시켰던 현장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선은 회고적 투표로 해야 된다. 내란 세력을 응징하고 그들을 물리치는 회고적 투표로 표심을 휘둘러 달라고 그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 같은데 이에 맞서서 김문수 후보는 오늘 지금 광화문에서 마지막 광화문. 피날레를 하면서 예. 우리가 그런 내란의 기억도 있지만 미래를 향해서 가자. 예. 그리고 제가 지금 지방에서 경부선을 타고 왔는데 모든 국민이 하나 되는 미래로 가는 투표, 전망적 투표로 한번 해서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어보자는 그런 메시지를 김문수 후보는 전하는 것 같아서 과연 과거를 볼 것이냐 우리 유권자들이 예. 미래를 볼 것이냐 전망적 투표와 회고적 투표의 대결이 예. 내일 과연 어떤 표심으로 기울지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어떤 표심을 휘두르실지 예. 그 정말
그 표 한 표가 총알보다 무섭다는데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총을 쏘실지 내일 한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뭐 준비한 게 하나 더 있어가지고 하나만 더 볼게요. 이재명 후보가 이번에 국민의힘이나 이준석 후보가 가족 이슈 뭐 집중적으로 제기했는데 가족에 대해서 언급은 한 인터뷰가 있습니다. 그 내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제거에는 대동단결했죠. 저는 정권을 불문하고 검찰에 당했으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견디긴 하는데 제 아내나 가족들한테 너무 미안하죠. 제 아들들이 취직을 못하고 있어요. 꽤 어쨌든 공부도 하고 그랬는데 취직하면 언론들이 쫓아다녀가지고 가짜 보도를 해가지고. 아마 아들들이 취업을 못하고 있다는 내용은 아마 처음으로 공개된 것 같은데 선거 막판에 좀 가족 얘기를 꺼낸 이유가 뭐 특별히 있다고 보세요? 지금 의혹들이 많이 제기됐잖아요. 근데 이 의혹이라는 게 새로운 의혹이 아니라 과거의 의혹이잖아요. 예. 결국 과거의 의혹에 대해서 계속 확대 재생산되고 있죠. 김혜경 여사 같은 경우도 국회의원 부인들과 17,000원 정도 밥을 3명이 먹은 것 가지고 수사를 받고 재판받으러 다니고 있고 지금 대법원에 아마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들들도 뭐 도박으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습니다만 본인이 성남시장이고 경기지사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대단한 위치에 있었던 분이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아들, 뭐 학교도 좋은 학교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업조차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재명 후보가 조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아들 자녀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에 대한 내가 지나치게 경계하고 조심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아이들이 아직까지 취업을 못했던 부분은 또 미안한 감정이 있다라고 예. 하는 본인의 뭐 동정론보다는 본인의 솔직한 감정을 좀 표현하지 않았을까 선거 막바지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 의원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니 이재명 후보께서는 성남시장도 하시고 경기도지사도 하셨는데 공직자들의 생리에 대해서 가장 잘 아셔야 될 분이 지금 자녀에 대해서 조금 검증에 대해서 저렇게 조금 소극적으로 말씀하시는 건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제가 사실 저희 집사람도 공무원이어서 공무원은 재산 등록을 합니다. 제 비상가에 다 틀립니다. 우리 애들 비상금, 우리 애들 병역 모든 다 틀립니다. 왜냐하면 공직자는 청렴의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도 청렴해야 됩니다. 공직자가 가족들이 더러우면 공직도 오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것에 대해서는 무한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저기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시고 내 자식을 왜 건드리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은 우리 법치주의의 원리에도 맞지 않고 공직자의 위상과도 맞지 않고 공직자의 그 댐댐이와도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또 5년 하셔야 되는데 앞으로 5년 동안에 가족들 그리고 부인에 대해서 무한 검증이 계속될 겁니다. 그것을 받아내야 됩니다. 그것을 싫다고 하시면 공직에 나설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부분은 권력이 클수록 권력에 비례해서 검증도 커지는 겁니다. 그냥 대통령이 되시면 이제 검증은 아마 지금까지 받았던 검증보다 또다시 100배, 1000배 더 세질 겁니다. 그것은 감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뭐 검증을 거부한 건 아니고요. 검증을 너무 많이 당했죠. 너무 일방적으로 3년간 당했기 때문에 더 이상 뭐 검증 나올 것도 없을 것 같고 아들의 도박 문제도 이미 3년 전에 사과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또 사과 드린다라고 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검증보다는 대한민국의 미래에 좀 투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두 분과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제 만 하루가 남지 않은 본투표 전까지 남은 변수들 이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짐 로드 세장이 보내온 원문, 영문 말고 국문을 지지선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이재명을 지지합니다. 전 국민이 국제적 망신을 당하게 됐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신뢰가 추락됐습니다. 뭐 거의 국제 사기 대선 후보, 보이스피싱 대선 후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는 이준석하고 이재명을 다 까야 돼. 김문수는 준비된 대통령. 그렇게 되지. 나는 뭐를 쓰냐면은 김문수 정직하고 청렴한. 비박스쿨 문제는 그냥 있는 게 터진 겁니다. 김문수 후보 칭찬하고 이재명 후보 비방하고 허위사실 유포해서 정치적 공격을 가했는데 그 이익은 고스란히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 정당이 취했죠. 저는 그게 국민의힘이 실질적 배우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네, 두 분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영상으로 짧게 봤는데 리박 스쿨 그리고 짐 로저스 논란을 좀 다뤄볼 텐데 먼저 리박 스쿨이요. 신현님, 이게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 댓글하고 김문수 후보, 국민의힘하고 연관이 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배우가 상당히 의심되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에서의 늘봄 학교, 특히 이 교육에 있어서의 정치적 개입이 상당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정황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리박스쿨 그 빌딩의 현장에 갔다 왔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예, 그랬기 때문에 그 손효숙 대표가 운영하는 예. 그 사무실, 물론 주말이어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갔더니 문 앞에 이승만과 박정희 대통령의 사진이 있고요. 예. 뭐 백승엽 장군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사진이 있었고 상당히 구구적인 프레임으로서의 역사 인식을 우리 어린 아이들한테 주입하기 위해서 그런 늘봄 학교라는 방과후 교사 양성을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모집하고 있었다. 특히 뭐 뉴스타파가 보도하기로는 댓글 부대 모집해갖고 자원봉사시키고 그러면서 이 늘봄 학교에 대한 그 자격증 준 거 아닙니까? 문제는 김문수 후보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랬을 때 이 손효숙 대표가 운영하는 이 단체가 2020년에도 행사를 했어요. 그때 그 행사에 보면은 김문수 TV 협찬입니다. 그리고 그 단체가 기독통일당, 자유통일당의 뭐 국회의원을 추천했다고 하면서 행사를 또 하는데 그때 김문수 후보가 참석을 했었어요. 그런 영상들이 버젓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모든 댓글에 대해서는 이번 선거에 영향을 받는 데 있어서 김문수 후보가 당연히 이익이 있었고 김문수 후보를 우리는 지지하고 무조건 이준석, 이재명 까야 돼 하는 영상이 대표 말 워딩대로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예, 댓글 부대 네이버에 아이디 20개씩 해갖고 50개씩 답변 닫기에 달고 알겠습니다. 그런 방식으로의 여러 카톡방을 운영하면서 불법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육부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태의 심각함을 알고 전수조사하겠다. 경찰 조사도 빠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특히나 이 손효숙 대표 같은 경우에는 2조 장관 교육부의 그 정책 자문위원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정책 자문위원 자격도 곧바로 박탈하는 등 지금 이 사태가 심상치 않다고 생각하니까 정부도 그렇고 지금 국민의힘도 그렇고 사안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계속해서 수사는 이루어질 것이다. 그럼 정관재 대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 사안을 지금 그러면 민주당 주장대로는 아닐 거 아니에요. 어떤 점으로? 그렇죠. 이 댓글이라는 것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편법적이거나 불법적인 요인이 있으면 당연히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하고 그 책임질 사람들은 법적 책임까지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 제기하는 문제의 본질은 댓글을 조작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이나 또는 김문수 후보가 이 댓글을 작성하라고 조직적으로 또는 뭐 공권력을 동원해서든 금권력을 동원해서든 시켰느냐 공모를 했느냐 이 여부잖아요. 근데 이 여부에 대해서는 하나도 상당히 신뢰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과거에 이런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했을 것이다.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만 놓고 보면 2022년 대선 과정에 있었던 내용하고 판박입니다. 당시에 3월 9일에 대선이 있었는데 3월 6일에 똑같은 매체인 뉴스타파가 신학님, 김만배 두 사람이 통화한 녹취를 가지고 이 부산저축은행의 부패를 막은 그러니까 수사를 막은 주인공은 윤석열 전 당시 검사였다. 이런 프레임을 갖고 공격했었는데 실제 조사 결과 그런 사실이 없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잖아요. 저는 이러한 의혹 제기를 하려면 그것도 더군다나 유력한 대통령 후보인 이재명 후보가 직접 나서서 이야기를 하려면 보다 구체적인 의혹들에 규명할 수 있는 근거들을 제시했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정치 공세 성격으로 이랬기 때문에 두 정당과 관련이 있는 거 아니냐. 이 정도로는 파괴력을 갖기 어렵다고 여기에 봅니다. 대해서는 여기에 대한 반론 듣고 반론해야 될 정광재 것 같은데요? 대변인 듣고 마무리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댓글 관련해서는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김문수 후보나 국민의힘이랑 관련이 있느냐 이거는 규명이 될 겁니다 앞으로. 그리고 실제로 조정훈 그리고 권성동 의원이 참석하는 김상훈 정책의장이 참석하는 그 교육계에 관련된 정책 그 기자회견에도 지금 손효숙 대표랑 다 참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힘이랑 연관이 없다라고 부인해봤자 앞으로 다 정황들이 드러날 거기 때문에 부인을 못해요. 그래서 김문수 후보도
나 손혁 대표랑 관련 없다라고 명확하게 얘기 못 하잖아요. 그냥 질문을 하면 어떤 관계입니까? 아십니까? 하면은 질문이 성립이 안 된다라고 하면서 그냥 톤다운 시키고 있는 거지 예. 명확하게 선을 못 그어요. 김문수 후보가 지금 구구 세력 그리고 부정선거 집단 그리고 뭐 윤석열 대통령 다 선 못 긋고 있잖아요. 그동안의 행보가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예. 이제 시간 싸움이다. 모든 정황들이 드러날 거라고 보이고요. 저희는 이 문제가 그 김문수 후보랑도 문제지만 실제로 늘봄 학교라는 새로운 컨셉을 윤석열 정권에서 가지고 오면서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의 방과 후 프로그램을 지금 확산시키고 있잖아요. 저도 예. 초등학교 부모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늘봄 학교 방과 후를 신청을 했어요. 근데 역사 인식에 대한 왜곡, 이승만, 박정희에 대한 그런 한국사에 대한 왜곡뿐만 아니라 예. 지금 이 단체에서 양성하고 있는 늘봄 학교 교사 보면은요 사이트에도 나와 있는데요. 코딩 그리고 융합과학 이런 뭐 창의교육 이런 자격증까지 양성을 하면서 뭐 시간당 4만 원짜리의 자격증을 막 남발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런 정치 교육을 하면서 아이들한테 초등학생들한테 극우 사상을 주입시키고 있다. 그래서 영상도 있습니다. 아 내가 이 교육 안 받았으면은요 세종대왕처럼 훌륭한 박정희, 이승만 대통령을 몰랐을 뻔했어요. 이런 증언들이 아이들의 초등학교 입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대한민국의 이런 윤석열 정권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이런 부분에 연관이 돼 있으면서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퇴색시킬 수 있겠느냐라는 예. 부분에 있어서 이건 명확하게 규명이 될 사안이다. 이거는 선거와 관련 없이 그 이후에도 제대로 수사로. 된 예.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관재 네, 대변인도 이 늘봄학교라는 정책은요. 뭐 말씀하신 것처럼 학부모들로부터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교육감이 조희연 전 교육감이었는데 진보 진영의 교육감이었죠. 10개 학교를 135개 학교로 확대 운영하겠다라고 얘기했을 정도로 상당히 이 반향이 좋았던 정책이에요. 예. 근데 그중에 일부가 일정 부분 문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늘봄학교 정책 전반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것은 이 정말 구더기 몇 마리 잡으려고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교육부를 비롯해서 다른 그 사회 단체들, 여러 단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정치적 이념 지향을 같이 하는 분들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 것은 저는 당연한 정치 활동의 일환이라고 봅니다. 예. 근데 그 과정에서 특정 정당이 정말로 조직적이고 그 댓글을 다는 대가로 무언가 혜택을 줬다. 예. 이러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지금 구체적으로 민주당은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사 결과로 지켜보면 된다고 하는 거잖아요. 저 역시 이 과정에서 어떠한 불법적 요인이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하겠지만 지금 민주당이 제기하는 정치적인 의혹만으로는 선거에 그야말로 영향을 주려고 하는 것 아닌가. 알겠습니다. 가뜩이나 이 선거 막판에 이재명 후보를 둘러싼 여러 악재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악재들을 덮기 위한 이슈몰이 아니었느냐. 이런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이런 얘기죠. 짧게 한마디만 정리하면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정권과 국힘 그리고 뉴라이트가 교육계에 영향을 줬기 때문에 우리 초등학생의 늘봄 사실 현장에서 혼란 상당히 많았습니다. 좋은 예. 정책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학년에서 이제 고학년으로 확산되는 이 타이밍에 이런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에 제대로 리셋해야 된다는 생각하고서는 또 하나의 국민 논란이 이제 짐 로저스라고요. 세계적인 투자가입니다. 이 사람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 게 맞느냐를 두고 논란이 있었는데 일단 정광재 대변인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부분을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 일단 본인이 이렇게 지지 의사를 표현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민주당의 그것도 현역 의원을 포함해서 예. 짐 로저스라는 세계적인 투자자 그러니까 아마 최근에 논란이 됐었던 이재명 후보의 경제관 이런 게 자꾸 문제가 되니까 세계적인 투자자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라는 것을 좀 과시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개인의 완벽한 동의 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 짐 로저스라는 부분이 상당히 불쾌해하는 거고 예. 이른바 이거는 지지 사칭 아닙니까? 검사 사칭에 이어서 지지를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사칭했다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수반되는 여러 가지 다른 문제 제기에 대해서도 이렇다 할 그 설득력 있는 방안들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 서포트와 인도어스의 차이다라고 하는데 원문에 그럼 서포트가 있었다면 정말 서포트라는 것도 공개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서포트와 인도어스의 차이 때문에 짐 로저스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느냐 지지하지 않느냐 이런 지역적 문제로 갈 것이 아니라 예. 실제로 짐 로저스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가 이 부분에 대한 본질적인 답변을 해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우리 한국에서 투표도 할 수 없는 짐 로저스라는 사람의 지지까지 사칭할 정도로 이렇게 급했나라는 생각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사칭이라고 이제 주장을 국민의힘에서 하는데 뭐라고 답변하시죠? 사실관계 확인해봐야죠. 저는 이 부분은 커뮤니케이션의 에러가 분명히 소통의 있었던 거 문제? 아니냐. 예, 소통에 있어서 한국어로 얘기하는 사람과 영어로 하다 보면은 뭔가 초안 작성이나 문구에 있어서의 각자 생각하는 것들이 잘 조합되지 않았던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던 것 같아서 사실 이 짐 로저스의 지지는 당 차원의 문제는 아닙니다. 당이 기획해갖고 지지선언을 얻어낸 게 아니에요. 그냥 한 개인의 교수가 짐 로저스를 알고 있기 때문에 뭔가 소통하는 SNS의 과정에서 초안이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기자회견 장까지 오셔서 우리가 그 판을 지원을 해뒀던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급할 게 뭐가 있습니까? 민주당은 그동안에 골목 투어하고 경청 투어하고 따박따박 그동안 유세를 해왔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도 지금 내란의 비상계엄의 상황에서의 대한 정권으로서의 상당한 국민적인 그런 신뢰를 얻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리해서 지지선을 얻어낼 필요는 없었다는 거 명확히 말씀드리고요. 다만 이 짐 로저스의 지지선언 논란이 있어서 저희도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 로저스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 대북 관계에 있어서의 워낙에 경색 국면이다 보니까 뭔가 대북에 대한 지원 그리고 여러 가지 한반도의 평화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뭔가 투자가 안 되다 보니 그런 부분에서의 이번에 정권이 바뀌게 되면 그런 물꼬가 터지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지금 뭐 관련된 김진향 의장이나 아니면 송경호 교수가 사실관계에 대해서 나중에 투명하게 다 소통 과정을 공개하겠다고 하는데요. 결국에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최소화하고 전쟁 악재를 최소화하면 주식 시장이 상승하니까 짐 로저스도 그런 면에서의 대북의 지원 강화나 협력 강화에서 본인도 관심을 갖고 긍정적인 코멘트를 했을 수 있겠다. 근데 그게 지지 선언이든 아니든 그거는 민주당의 지금의 막판의 선거에서는 크게 작용할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무리 해석까지 그러면 선거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의 사안을 왜 발표하고 또 그것을 이재명 후보가 직접 이렇게 SNS상에 자랑하듯이 올렸느냐 이 문제를 따져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짐 로저스 교수와의 소통을 담당했다는 송모 교수가 평양과기대 소속이라고 해요. 그러면 그분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문구를 갖고 조율했었는지 그래서 이렇게 논란이 된 이상 짐 로저스의 명확한 입장은 자기는 아무도 지지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논란이 됐다면 그것에 대해서 더 명명백백하게 사실관계에 대해서 해명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기 시원님 의견 듣고 마무리할게요. 투명하게 밝힌다고 했으니까요. 사실관계 밝히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짐 로저스가 지지를 하든 안 하든 결국에는 대한민국의 이재명 후보가 앞으로는 경제 그리고 성장을 위해서 제일 먼저 할 것이 이런 비상경제 관련된 부분의 대처이고 코스피 5천 만들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본인도 직접 투자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진정성에서는 달라질 것은 없다. 오히려 대북 관계에 있어서 더 한반도의 안전을 위해서 그래서 조금 더 우리 대한민국의 가치를 올리는데 역할을 할 수 있는 준비된 후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뜨거운 이슈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고요. 이제는 좀 정치적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단일화 가능성을 지금까지도 좀 봐야 될 건가 싶은데 오늘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발언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준석 후보 찍으면 이재명 후보만 도와주게 됩니다. 끝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단일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는 국민의힘이 오합지졸인 것은 알고 있지만 그 당의 메신저 또한 굉장히 혼선을 겪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김재원 비서실장이 나와서 이준석이 던지는 편 휴지 조각이다 이런 식으로 대놓고 생도발을 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주류인 당에서 도대체 누구에게 뭐 연대니 단일화니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보면 좀 특이한 현상일 수도 있는데 정광재 대변인 내일 본투표가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문수 후보는 계속해서 단일화의 문을 완전히 닫지 않고 있는 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김문수 후보가 그만큼 승리에 절박한 마음을 갖고 있다라고 봐야겠죠. 지금 뭐 블랙아웃 기간 전에 나온 여러 여론조사를 보면 일정 부분 차이가 있었지만 그 기간 이후에는 김문수 후보나 우리 당에서는 많이 쫓아왔다. 그래서 정말 단 한 표라도 아쉬운 상황에서 이제 물론 사전선거는 끝났지만 본투표에서 이준석 후보를 지지했던 후보들, 유권자들의 마음을
본인의 이 지지표로 갖고 올 수 있다면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예. 끝까지 단일화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고 있는 것이겠죠. 누구나 현실적으로 이미 사전투표가 34%가 완료된 상황에서 예.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선거를 치르다 보면 이런 절박한 마음들은 계속해서 노출될 수밖에 없고요. 예. 이준석 후보를 뽑는 표가 결국에는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드는 표다. 이것은 비단 우리 당에서 주장해서가 아니라 예. 많은 유권자분들이 이미 자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단일화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절박한 마음의 표현을 김문수 후보는 여전히 하고 있다라고 봐야 아니, 할 뭐 것 정광재 같습니다. 대변인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사전 투표율이 35% 가까이 나온 상황에서 그중에서 이준석 후보를 찍은 표가 분명히 있겠죠. 대선은 한 표라도 이기면 이기는 네. 건데 그런 표들을 희생하면서까지도 얘기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어떤 다른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글쎄 단일화 없이 승리할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단일화 없이 승리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라고 평가하는 게 뭐 일반적인 분석일 것 같고요. 끝까지 이준석 후보를 지지하는 표를 본인의 표로 돌릴 수 있다면 승리할 수 있다라는 생각하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전략적으로 이런 마인드도 있겠죠. 결국에는 이준석 후보를 찍어도 사표가 될 테니까 유권자 여러분께서 우리가 이렇게 단일화를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일화가 되지 않았으니 그 진정성을 알고 우리 이 김문수 후보를 지지해달라라는 의사를 표현하기 위한 정치적 제스처다 이렇게 또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심의원님께 질문 하나 드리고 다시 여쭤볼게요. 근데 지금 이준석 후보 아니라고 얘기하고요.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민주당에서도 단일화 가능성 끝까지 지금 안 닫고 있거든요. 민주당 상황은 왜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준석 후보는 40대 윤석열,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70대 윤석열이라고 저희는 보이는 거죠. 김민석 의원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실제로 보면은 여전히 내란 세력과의 그런 단절 못하고 있고 정치 공학적인 계산을 하면서 보수의 표를 직결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아무래도 두 후보한테 분산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실은 단일화의 검토를 끝까지 할 것이다. 결국에는 선거에 패배하게 되면 보수의 입장에서는 책임론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랬을 때 그러면 이준석 후보 때문에 패배했느냐, 아니면 김문수 후보의 역량이 부족해서 패배했느냐, 상당히 이제 내용이 쌓여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면에서 책임에서 자유해지려면은 지금이라도 최소한의 끝까지 뭔가 가능성의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모습을 보수의 후보들이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김문수 후보는 계속해서 뭐 표면적으로는 이준석 찍으면 이재명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단일화의 가능성을 일부는 열어놓은 거잖아요. 그리고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도 뭐 반대로 김문수 뽑으면 이재명 된다라고 또 본인 중심으로 단일화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끝까지 본인들의 주장을 계속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국민들한테는 사실 그런 부분이 결국에는 이재명은 안 된다. 그래서 단일화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먹히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은 계속해서 이런 메시지의 혼선, 교통정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여전히 보수는 지금 선거에 있어서의 과거의 근본적인 뭔가 본인들의 과오 그리고 진상규명, 책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정리 못하고 지금 급급해서 뛰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혼선된 메시지들이 계속 국민한테 가다 보면 이게 표가 분산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모습의 일환이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일까지 끝까지 또 기대감을 가지고선 계속 똑같은 메시지 하면서 책임 회피는 할 것이다. 라는 예측이 있습니다. 그러면 김민석 의원하고 김대식 의원이 얘기했던 것, 비슷한 맥락이긴 하지만 들어보고 제가 두 분께 공통 질문을 조금 다르게 해가지고 한번 드려볼게요. 영상 보겠습니다. 저는 그 후보 단일화는 뭐 정치공학이라든지 후보 독단적 판단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국민의 열망과 민심에 따라서 저는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없이 오늘 밤 12시까지라도 단 0.01%의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끝까지 우리는 단일화에 매진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맹태균 리스트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준석 후보가 여러 가지 사안들이 선거나 정치와 상관없이 본인이 법적으로 책임져야 될 사안 등등이 사실은 쭉 있다고 생각돼서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방어하기 위한 방탄 우산이 더 필요할 것이 아닐까. 그리고 지금까지 명분이 없어서 못한 것인데
지금은 명분을 억지로 만들어서라도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고 사퇴하는 그 가능성이 저는 실제로 아주 높게 남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내일 6시부터 본투표가 시작이 되는데 뭐 이 내용에서 이렇게 질문 드려볼게요. 오늘 밤까지 지켜봐야 된다. 아니다, 볼 필요 없다. 정광진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희망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미 사전투표가 34%나 이루어졌고요. 사실 민주당의 김민석 의원이나 이재명 후보나 본인들이 정치 몇 년 해왔습니까? 이 현실적으로 성사되기 어렵다는 걸 알면서도 왜 이런 얘기, 그러니까 단일화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자꾸만 얘기를 하는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단일화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김을 빼기 위한 것이고요. 그럴 수 있죠. 또 하나는 뭐 이준석 후보를 견제하기 위한 차원도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보수 정치를 이끄는 재편 과정에서 이준석 후보가 어떤 식으로든 역할을 할 텐데 단일화를 한다고 해도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책임론이 부각될 거거든요. 단일화를 했다고 한다면 왜 그제야 했냐? 안 했다고 한다면 왜 안 했느냐? 민주당에서는 이런 그 이준석 후보를 견제할 수 있는 일타양피의 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인들도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렇게 국민들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겠습니다. 상대당 진영의 그 이야기를 잘 분석하시는 내재적 접근법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요새 유행하는. 뭐 견제는 보수 내에서 이준석 견제는 한동훈 전 대표가 제일 할 것 같고요. 사실 민주당이 굳이 그런 것들을 견제하면서까지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신경을 쓸 여유가 없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오늘 밤까지 봐야 돼요? 뭐 가능성이 미미하게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완주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왜 미미하게 남아 있느냐? 이준석 후보가 많이 갈등할 것 같아요. 사실 3차 토론회 하고 나서 우리 뭔가 미래를 위해서 이준석 후보의 청년 그런 정치에 대한 지지 세력들이 많이 이준석의 민낯을 드러나면서 사실 실망을 많이 했다. 그런 면에서 여전히 구태 정치하고 본인도 갈라치기 정치와 갈등을 조장하는 그런 방식으로의 본인 지분과 지지 세력을 얻으려고 하는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사실은 10%까지 갈 뻔했는데 지금 10%가 나올지 한 자릿수가 나올지 두 자릿수가 나올지 정말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10%, 15% 기준은 매우 중요하잖아요. 선거 자금에 있어서 정말 개혁신당이 앞으로는 지방선거 때 사실은 그 자금을 어디서 구할 것인가. 오히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제3지대에서의 계속해서 이준석 후보가 정치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명운까지도 달려 있는 거기 때문에 냉철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 완주가 본인으로서는 최종 목적이긴 하겠지만 그걸 끝까지 갔을 때 그리고 한 자릿수의 지지율로 만약에 정말 이 선거를 마감한다 그랬을 때 이준석 후보의 정치적 미래도 상당히 부정적으로 되는 것이고요. 개혁신당도 어떻게 지금 살림을 꾸려나갈지에 대해서도 막막해질 것이고요. 그렇다면은 다른 대안이 무엇이 있을까? 국민의힘이라는 큰 엄브렐러 안에 들어가서 그래도 일정 부분 지분을 가지고 본인이 내부에서 고군분투하면서 정치를 하는 방법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러면서 뭐 당권 줄 테니까 와라, 아니면 국무총리 줄 테니까 와라. 그런 부분에 있어서야 아직 협상이 유효할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바깥에 나가면 춥기 때문에 안에서 싸워야 된다라는 그런 필요성은 여전히 이준석 후보의 여러 옵션 중에서 하나로서는 작동하고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어서요. 이준석 후보는 오늘 마지막 유세를 대구에서 한다고 합니다. 이 유세에 이준석 후보의 모친도 같이 하고 있다는데 영상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준석이 엄마가 어린이에게 떡을 하나 줬습니다. 얼마나 이뻐 보일까요? 네, 여러분, 우리 준석이 엄마가 결국에 우리 애기 오늘 응원단에게 그야말로 선물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념사진을 같이 찍게 되겠습니다. 이런 대통령 후보 잘 키워주신 우리 이준석 후보의 부모님 잠깐 무대 위로 올라와서 따뜻한 포옹 한번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뭐 정치를 다 하시니까 정광재 대변인께 저 뒤에 장면 한번 여쭤볼게요. 어머니를 이제 유세차 위로 올리려고 했는데 후보가 막 막았단 말이에요. 이거는 전략적인 판단이 작용하는 거니까 아니면 일반적인 그냥 모자 관계가 들어. 그래서 뭐 좀 그 이준석 후보가 쑥스러웠겠죠. 사실 그 결혼을 했으면은 부인이 그 선거운동으로 등록해서 열심히 할 수 있는데 유일하게 미혼 후보이다 보니까 아마 지명 1인을 어머니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열심히 그 선거 운동을 도운 것 같은데 지난 2024년에 있었던 총선에서도 그 이준석 후보의 어머니가 흘린 눈물 그게 마지막 동탄의 이 승리를 만드는데 굉장히 기여했다는 평가도 그런 해석이 지역에서는 있었죠. 많이 예.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대선 후보로 나선 과정에서 어머니를 이렇게 무대 위로 올리는 게 이준석 후보로는 뭐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저는 결국 이준석 후보는 본인이 얘기한 것처럼 정치 앞으로 30년 더 할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과정에서 이번 선거가 굉장히 중요했고 의미 있는 득표를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자신의 정치적 미래에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되겠죠.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말 충심으로 이준석 후보와 단일화와 관련한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카드를 지금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결국 앞으로 30년 정치를 하는 과정에서도 정치적 뭐 자산이 될지 부채가 될지 예. 안고 갈 수밖에 없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맥락일까요? 마지막 유세를 원래는 유권자가 가장 많은 서울에서 하는 게 일반적인데 대구에서 한다는 것은 이번 말고 다음까지도 보는 행보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죠. 보수 지지자들 중에서 본인이 지지할 수 있는 지분을 많이 확보해야 예. 결국에는 개혁신당이든 아니면 국민의힘을 들어가든 본인의 그래도 후보로서의 역량을 계속해서 확대할 수 있기 때문에 한동훈 지금 전 대표의 전략과 비슷한 것이죠. 이번에는 안 되더라도 다음을 본다. 그리고 앞으로 미래를 투자한다. 예. 그래서 보수 지지세와 팬덤을 강화한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생각이라고 보고요. 예. 어머니를 유세차에서 동시에 이렇게 끌어안지 않은 이유는 결국에는 이준석 후보가 지금 비호감 1위 후보잖아요. 그만큼 이준석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적인 시각도 많기 때문에 굳이 어머니와 같은 카메라에 잡히면서 어머니를 다치게 하거나 아니면 같이 뭔가 비판의 대상이 되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족은 정무적으로 봤을 때도 좀 보호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따로 분리해서 유세를 하고 직접 이렇게 한 컷에 들어가지 않는 게 어머니의 그런 안위를 위해서 낫겠다라는 약간의 그런 아들로서의 그런 판단이 작용한 거 아닌가. 그럼 앞서 이재명 후보가 유튜브에서 아들 얘기한 거 여기 기다리시면 들으셨죠? 그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실제로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요. 가족들이 피해를 입는 게 가장 마음이 아프고 쓰립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결국에는 가족들이 원망할 거거든요. 엄마가 또는 아빠가 또는 아들이 정치 안 했으면 우리가 이렇게 삶의 제약을 받겠느냐. 그리고 예. 이렇게 모든 언론의 검증 대상이 되면서 자유롭게 못 사는 거 아니냐에 대한 가족적인 불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 그러면서 정광재 대변인님도 아마 가족에서 좀 미안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저도 그래서 저희 그런 가족들한테 피해 주면서까지 그렇게 과도하게 무리하지는 말자. 그런 생각들이 있거든요. 참 우리 정치가 가족까지 건드리는 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좀 양해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너무 이 갈등과 서로의 이런 반목이 심하다 보니까 너무 정말 학살할 정도로 좀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전 그것과 관련해서는 공적인 자리에서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일정 부분 감수할 수밖에 없는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가족의 일거수일투족 뭐 그거를 파파라치식으로 하는 그런 문화가 돼서는 안 되겠지만 더군다나 대통령이라는 최고 권력자가 되려는 가족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분들의 생활은 평소 생활은 어떤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지나치다고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검증은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더군다나 이재명 후보의 아들 문제 같은 경우에는 과거 역대 대통령이 이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선출되지 않은 권력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부정부패에 연루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많이 목도했잖아요. 그래서 아들이라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도 분명히 유권자들로서는 알아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마지막으로 이제 유세를 끝내는 마지막에 정리 하나 해볼게요. 20일간 대선 레이스를 정리해 보니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영남을 무려 6번이나 갔습니다. 과거의 민주당 출신 후보의 모습과는 달랐어요. 이거 왜 그런 겁니까? 이번에 그 선거의 컨셉은 명확하게 통합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역 간의 갈등이나 아니면 세대 간의 갈등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봉합할 수 있을까. 그런 정권의 그런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갈라진 것을 어떻게 다 봉합할 것인가에 대한 숙제를 갖고 있고 국민들께서도 항상 현장에서 싸우지 말라고 하는데 잘 싸우더라도 결국에는 서로 경청하고 존중하고 그러면서 협상과 타협을 하는 게 우리의 정치의 모습인데 그동안 윤석열 정권에서 그런 부분들이 완전히 실종되고 불통되다 보니까 비상계엄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재명 후보도 오히려 부산 그리고 뭐 영남
그래서 TK, PK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더 표심이나 아니면 내가 이런 지역적 감정을 배제하고서는 좋은 정치하겠다라는 호소의 마음으로 예. 오히려 더 찾아가는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지금 많은 그런 지역의 민심들이 이번에는 맨날 지지하던 맨날 찍던 그 번호 아니고 한번 새롭게 한번 찍어보자. 그래서 대한민국 새롭게 정치 한번 역사 만들어보자. 그런 표심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부적으로 좀 목표 득표율도 있어요. 뭐 목표 득표율이 있다 하더라도 뭐 얘기를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표로서 숫자로서 얘기하는 게 사실은 지금은 워낙 예, 중요한 내일 한번 조심하기 때문에 내일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정광재 대변인께 이거 오히려 김문수 후보가 영남을 8번 갔다. 네. 텃밭을 8번 갔다는 거는 오히려 조금 불안했던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고. 이번 선거가 상당히 어려운 구도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건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예. 12월 3일에 있었던 불법 계엄 때문에 재보궐 성격으로 보궐 성격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 과정에서 우리 당의 후보가 최종 확정되는 데 있어서도 여러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의 전통 지지자들조차도 이렇게 하나의 목소리를 내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 지지자들을 규합하는 게 우선이라는 전략적 판단을 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사전투표만 보더라도 이미 호남 지역에서는 50% 넘는 분들이 사전투표를 했지만 이른바 TK 지역에서는 30% 안 되는 분들만 사전투표를 했어요. 그만큼 이번 투표에 조금 직접 정말 참여해야겠다라는 정치적 효능감이 부족할 수도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투표에 임해줄 것을 요청하는 그런 행보였다고 보고요. 또 수도권에 15회를 갔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경기지사를 지내긴 했지만 벌써 10여 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또 10여 년 정도 정치적 휴지기를 거치면서 수도권에 있는 분들이 김문수 과거 경기지사의 업적이나 이런 것들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정말 일로서 성과로서 경기도를 어떻게 변모시켰는가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수도권에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라고 하나 봅니다. 짧게 더 여쭤볼게요. 반면에 호남은 한 번 갔다는 거는 이준석 후보와 비교해서는 너무 소홀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뭐 이번 선거가 워낙 짧게 진행되다 보니까 뭐 전략적인 선택과 집중을 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호남에 대한 애정 이런 부분은 뭐 계속 지속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한동훈 전 대표도 광주에 가서 사전 투표를 했고요. 앞으로 호남 민심을 얻기 위한 다양한 정치적 노력들을 많이 해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일 오전 6시부터 본투표가 시작이 됩니다. 오후 8시까지 투표가 가능하니까 꼭 투표하시기 바랍니다.